안녕하세요. 저는 무쇠불처럼 운영하고 있는 태우고요. 이번 영상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마틴 파와 게리 배처가 쓴 The Photo Book A History 1권의 서문을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서문을 읽어보기 전에 제가 지난 시간에 어터에 대해서 언급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상업 영화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투자를 받다 보니까 그 감독이 어터가 될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다시 위키피디아를 읽어보니까 어터냐 오터가 아니냐의 기준이 투자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비록 투자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영화에서 얼마나 자기가 주도적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주체성을 가지고 영화를 만드느냐의 기준이지 투자를 받느냐 안 받느냐의 기준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는 달리 봉준호 감독은 어터의 한 명으로서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고요. 왜냐하면 봉준호 감독은 투자를 받아서 비록 상업적으로 성공시키는 데에도 초점을 둘지라도 감독 스스로 굉장히 주도적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고, 또 봉준호 감독의 영화를 보면은 봉준호스러운 그런 특징들이 있잖아요. 바로 그게 봉준호 감독이 어터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거를 말해주는 것인데요. 우리 핵심으로 돌아와서 말해보자면, 사진집을 만들 때에도 작자가 그 사진집에 있어서 주도권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사진집을 만들었을 때 그런 포토북을 이 책 마틴 파와 게리 배처가 수록을 해서 이 책에 실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어터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The Photo Book A History의 서문 부분을 좀 더 읽어볼 건데요. 오늘은 한 3문단 정도 같이 읽어보고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내용이나 아니면 생각해볼 내용들이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어떤 사진의 특성,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 특성에 반해서 너무나 그 파인아트적으로만 사진을 봤기 때문에 어떤 미학적인 거에만 초점을 기존에 맞췄고, 그에 반해서 이 책은 포토북을 중심으로 사진의 역사를 보기 때문에 좀 더 포괄적으로 사진이라는 매체를 본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고 그렇게 저자가 설명을 했고요. 그러면서 포토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또 좋은 포토북은 어떤 것이고 그런 좋은 포토북이 되는 데에는 어떤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서문에서 저자가 밝혔습니다. 다음 내용은 포토북의 주제나 테마에 관한 것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전에 언급했던 바와 같이 포토북은 특정한 피사체 혹은 테마를 가지고 있다. 그 피사체는 마우리스 로이와 피에르 포이세욱스의 포토북, 달 사진의 아틀라스처럼 우주만큼 넓을 수도 있고, 알프레드 에라하트의 포토북, 다스와트라고 읽어야 되나요? 아무튼 뜻은 개펄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 뻘 있죠? 바다에 있는 그 개펄. 그 개펄에서 보여진 것처럼 잔물결 모양의 진흙의 클로즈업만큼 좁을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그 피사체는 카를 브로스펠트의 포토북, 자연의 예술 형태에서 보여지는 식물들의 기하학적인 구조만큼 정형적으로 세밀할 수 있고, 그렇게 형태적으로 세밀하다는 것이죠. 모리야마 다이도의 포토북, 잘가라 사진이여 사신요 사요나라에서 보여진 바와 같이 도시에서의 경험의 정신 분석학적인 표현만큼이나 자유분방하게 직감적인 걸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보면요. 또한 그 피사체는 레닌의 장례식에 보내진 화환들의 사진들로 구성된 작자를 알 수 없는 포토북, 레닌에게처럼 심플할 수도 있고, 조세프 스덱의 포토북, 파노라마에서 보여진 것처럼 마치 한 권의 사전만큼이나 풍부한 범위를 다룰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피사체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포토북의 테마에 있어서는 비록 단번에 뻔하게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일반적으로 분명한 편이다라고 했는데요. 마지막 문장이 조금 해석이 애매한데, 피사체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핵심은 포토북의 테마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분명한 편이래요. 그렇지만
단번에 뻔하게 그렇게 보이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진집을 딱 봤을 때 단번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테마가 도대체 뭘까 이렇게 뻔하게 보이지 않고 의문이 들 때도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알고 보면은 그 포토북의 테마가 일반적으로는 분명한 편이라는 것이죠. 피사체를 여러 개를 찍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어떤 일관적인 테마로 엮여 있고, 비록 그것이 처음에 봤을 때는 조금 어떤 테마인지 알 수 없을지라도 종국에는 그 분명한 테마가 드러난다라는 그런 뜻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언급된 사진집을 좀 한번 보면요. 우선 피에르 푸이세욱스와 마우리스 로이의 달 사진의 아틀라스 사진을 한번 보면요. 이 사진집은 달의 어떤 그 표면을 그 피사체로 하고 있죠. 그래서 근데 이것과 달리 이 사진집이죠. 그래서 갯벌에 어떤 그 썰물로 물이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그런 갯벌의 표면의 사진을 클로즈업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Photographic Atlas of the Moon의 경우에는 피사체가 사실은 굉장히 큰 거죠. 달 전체를 피사체로 삼고 있으니까요. 반대로 이 Das Watt라는 작품은 그 갯벌의 바닥에 완전히 클로즈업 되어 있는 상태니까 본문에서 언급된 것처럼 어떤 그런 피사체의 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사진집은 이제 카를 브로스펠트의 Archetypal Forms of Art라는 그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그 자연의 예술 형태라는 그런 사진집이죠. 그래서 어떤 그 식물에서 이게 지금 식물 줄기의 그런 모습인데 식물 줄기에서 어떤 기하학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집이고요. 그 모리야마 다이도 팬분들 많으시죠? 요즘 부쩍 많아진 것 같은데 잘 가요 사진이요 사신요 사요나라라고 하는 모리야마 다이도의 사진집입니다. 형태적으로 굉장히 명확하게 찍은 카를 브로스펠트의 사진집과 뭐를 찍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여기서 표현을 빌리자면은 정신분석학적인 어떤 그 도시의 느낌을 촬영한 모리야마 다이도의 어떤 피사체에 대한 접근 방식을 대비시키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또 어떤 그 피사체의 단순성과 복잡성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 언급된 그 레닌에게라는 사진집이 있어요. 여기에 수록된 사진은 이제 누가 찍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레닌의 그 장례식 때 레닌에게 보내진 오로지 화환들의 사진들만 구성된 사진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언급된 책은 조세프 수덱의 파노라마 프라하라는 그런 사진집이죠. 그래서 이 사진집은 그 프라하의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라하의 골목의 곳곳에 있는 그런 풍경들을 촬영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그 레닌에게라는 사진집의 피사체는 레닌의 장례식장에 보내진 그 화환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화환들만 가지고 사진집을 만든 곳도 있는 반면에 프라하의 곳곳에 굉장히 다양한 면을 보여주는 사진집도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진집의 피사체의 다양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문단입니다. 안녕하세요. 무스의 뿔처럼을 운영하고 있는 띠오입니다. 사진 예술과 관련된 책을 좋아하신다면 저희 독서 모임에서 함께 읽고 토론하고 공감해 보는 건 어떨까요? 독서 모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피사체는 굉장히 다양할지라도 결국에는 각각의 사진집들이 일관적인 테마로 묶인다라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이 책에서는 어느 사진가의 히트 사진들 모음집을 다루지는 않았다. 따라서 어느 사진가의 특정 기간의 작업을 단순히 모아놓은 포토북은 이 책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앞에서 언급된 것처럼 일관적인 테마를 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사진집 말고 어떤 사진가의 유명한 사진들, 히트가 된 사진들을 단순히 모아놓은 그런 사진집은 이 책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의 경우도 있는데 엄밀히 말해서 그러한 종류의 포토북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두드러지고 영향력 있는 포토북은 포함시킬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의 The Decisive Moment가 그러한 경우다. 마찬가지로 워커 에반스의 American Photographs는 그의 중간 회고전 전시의 카탈로그로서 만들어진 것이고 여러 다른 상황에서 또 서로 다른 프로젝트에서 촬영된 사진들을 모아놓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 포함시켰다. 왜냐면 그 책은 일관적인 테마로 묶이지는 않았지만 그 사진집의 파급력이 컸기 때문에 이 사진집에 포함시켰다고 그렇게 예외를 두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The Decisive Moment와 마찬가지로 에반스의 포토북은 분명한 작품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졌는데 그 의도는 단순히 에반스의 작품들을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다소 불분명하다. 그러한 점에서 값비싸게 디자인되고 중요하게 여겨지는 에드워드 웨스턴의 모노그래프 The Art of Edward Weston과 같은 포토북과는 구별된다. 여기서 왜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의 The Decisive Moment와 워커 에반스의 American Photographs의 예외를 뒀는지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사진들은 포함시켰지만 에드워드 웨스턴의 모노그래프인 The Art of Edward Weston을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에드워드 웨스턴의 사진집은 그 의도가 굉장히 분명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에드워드 웨스턴의 유명한 사진집을 그냥 모아놓은 사진집이라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The Decisive Moment나 American Photographs 같은 경우에는 그 의도가 단지 그 사진작가의 중요한 사진, 유명한 사진을 단순히 모아놓은 것 이상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함시켰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같은 모노그래프라고 할지라도 이 책의 저자가 고려했을 때 단지 모노그래프의 단순한 목적을 초월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 책에 포함시켰대요. 그런데 이러한 점은 우리로 하여금 포토북에 대해 생각할 또 다른 어떤 생각할 거리를 가져다 준다. 그게 뭐냐면 인화된 사진이 그 사진을 촬영한 사진가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때만 진품이라고 오리지널이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지속적이고 자주 소란스러워지는 논란이 있다. 사진에 있어서 오리지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그런 논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진을 직접 촬영한 사진가가 그 사진가에 의해서 제작된 사진만 진품이라고 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 사진가의 사진에 디지털 파일이라든지 아니면은 필름을 구해서 어떤 다른 사람이 그거를 인화했을 때 그 사진도 오리지널, 진품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비슷한 논란이 포토북에도 있대요. 다시 말해서 사진가가 아닌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포토북 장르가 있는데 이 장르에서는 포토북 전체가 이른바 발견된 사진 이미지, found imagery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포토북에서 사진은 단지 새로운 어떤 구성을 위해서 건물을 지을 때 쓰이는 벽돌과 같은 역할로 여겨질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발견된 사진이라는 용어, 한국어로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용어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것처럼 상당히 중요한 사진집들 중에는 그 저자가 직접 찍은 사진이 아니라 발견된 사진들로 편집해서 만든 사진들이 꽤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진집에서는 그 사진을 어떤 그 저자의 의도에 맞춘 소스로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건물을 지을 때 쓰이는 벽돌과 같은 역할로 여겨질 뿐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발견된 사진으로 사진집을 만들 경우에는 한 사진가의 사진만 쓸 필요는 없겠죠. 2명, 3명, 10명, 20명까지도 자기가 원하는 그런 이미지들을, 발견된 이미지들을 조합해서 사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마치 건물을 지을 때 한 공장에서 만든 벽돌만 쓸 필요가 없고 자기가 원하는 벽돌을 얼마든지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것처럼, 조합해서 쓸 수 있는 것처럼 이러한 장르의 사진집에서는 그 저자가 굉장히 다양한 사진가의 사진을 쓰고 또 그 사진을 자기가 사진집을 만드는데 단지 소스의 역할로서 그렇게 활용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장르에서 저자의 역할은 사진을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셀렉하고 배열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촬영한 사진에 새롭고 효과적인 목소리를 부여하는 것이 되는데 특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리고 사람들이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게 됨에 따라 그 사진들의 원래 목소리를 묻히게 될 때 그러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발견된 사진들로 만들어진 사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아주 흥미로운 사진집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것처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원래 사진의 목적, 그 원래 사진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퇴색이 돼요. 알 수가 없어요. 그 사진을 왜 찍었고
그 사진에서 뭘 말하고 하는지. 그래서 원래 사진의 의도가 완전히 없어지고 지금 우리 시점 혹은 그 사진집을 만드는 편집자의 시점에서 새롭게 의미가 탄생되는 것이죠. 그 새롭게 탄생된 어떤 그런 이미지들로 사진집을 만들어서 어떤 하나의 그 완성된 이야기를 만든다라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흥미로워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장르의 사진집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어쨌든 계속해서 읽어보면 사진가가 아닌 사람들이 자신이 소유한 혹은 다른 사람의 사진을 활용하거나 콜라주하는 것은 사진 분야에서 언제나 하나의 핵심적 부분으로 이어져 왔다. 화가나 추상 예술가들에 의해서 발견된 사진을 작업에 포함시키는 것이 컨템포러리 예술 형식의 기본적인 하나의 부분인 것과 같이 다른 사진가들의 사진, 특히 누가 그 사진을 촬영한지 알 수 없는 사진을 재배열해서 출판하는 것은 포토북에 있어 매우 중요하고 폭넓고 다양한 가능성을 가진 하나의 장르가 되었다. 이와 같은 편집 저자, 에디터 어서들은 자신이 직접 촬영한 사진들로 포토북을 만드는 사진가들만큼 주목을 받을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언급된 것처럼 그런 발견된 사진들로 작업을 하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에릭 캐슬스라고 하는 그런 작가인데요. 이거는 이제 에릭 캐슬스의 작업들을 한 권의 책으로 모아놓은 사진집입니다. 이 사람의 사진집을 보시면 그 발견된 사진으로 사진을 만든다라는 게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는데요. 에릭 캐슬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벼룩시장 같은 곳에서 다른 사람의 가족 사진 같은 거 있죠. 그거를 이제 구입해서 그거를 재조합해서 사진집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누가 찍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사진들이죠. 어떤 그 작품의 목적으로 그렇게 찍힌 사진이 아니라 그냥 집에서 우리들 뭐 이렇게 엄마 사진도 찍고 그런 자식 사진도 찍고 하는 그런 사진들 있잖아요. 그런 사진들을 주로 모아서 어떤 사진집을 만드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이 아주머니가 왜 이 TV 앞에서 이렇게 옷을 갈아입으면서 찍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작가는 이런 사진들을 모아서 하나의 어떤 새로운 그런 사진집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의 그런 테마를 가지고 사진을 편집해서 새로운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오늘 읽어본 내용을 좀 요약하자면 먼저 그 피사체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피사체의 어떤 그런 다양성, 달처럼 굉장히 큰 범위의 피사체를 찍는 경우도 있고 개펄에 물이 빠져나간 다음에 파도 자국이 나와 있는 클로즈업에서 굉장히 좁은 형태의 피사체를 가지고 사진집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고 했고요. 그 카를 브로스펠트의 사진집처럼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기서는 이제 식물의 어떤 기하학적인 형태였죠. 그래서 형태에 굉장히 세밀하게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 모리야마 다이도의 사신요 사요나라처럼 그 형태가 굉장히 모호한, 그래서 정신분석학적이라는 표현을 쓸 만큼 도대체 뭘 찍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형태적으로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피사체를 다루는 방식도 소개가 됐고요. 또 어떤 그 피사체의 다양성에 있어서는 레닌에게라는 그런 사진집처럼 오직 레닌의 장례식장에 보내진 화환만을 가지고 이루어진 사진집도 있는 반면에 그 조세프 수덱의 파노라마 프라와처럼 그 프라의 굉장히 다양한 측면들을 보여주는 그런 형식으로 피사체를 다루는 사진집도 있다고 하면서 피사체를 다루는 방식이나 피사체를 정하는 그런 범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반면에 피사체는 그렇게 다양할지라도 대부분의 사진집들이 어떤 하나의 일관적인 그런 테마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포함시킨 그 사진집의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원칙적으로는 이런 테마를 가지고 있지 않고 단순히 모노그래프, 그러니까 그 사진집의 히트 사진을 단순히 모아놓은 거는 이 책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그렇지만 예외가 있었죠. 예를 들면은 앙리 까르티에 브레송의 The Decisive Moment나 워커 에반스의 American Photographs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모노그래프적인 성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그 책의 의도라든지 그 영향력이 모노그래프 이상의 어떤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책에 포함시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마지막에 문단도 이 책에 어떤 책이 포함됐는지에 대한 얘기인데요. 사진가가 직접 만든 사진집이 아니라 자기가 찍지 않고 심지어 자기가 어디서 구한 그런 발견된 사진들을 가지고
만든 사진집도 여기에 포함시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서문을 읽어보도록 할 거고요. 또 기회가 되면은 제가 이 서문의 나머지 부분도 함께 읽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저는 다른 컨텐츠에서 또 인사드릴게요.